다음은 경기 우리도 이한결 대표께서 사람 중심, 권리 기반, 당사자를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살 생존자이기도 하고 조현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중증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확률은 무려 66배가 높습니다. 66배나 달하는 추계 중증 정신질환자 60만 명 중에 66배나 높은 율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진일 대표님도 첫 페이지에서 질문이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유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로 당사자에게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너가 어떨 때 힘들었는지, 너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그 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저도 당사자로서 그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임하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5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정신위생법, 일본의 정신위생법을 본받아서 정신보건법의 틀을 갖춰서 정신보건법을 제정했습니다. 2016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다양한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라는 표현을 복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은 그 사진들은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다른 멘탈 컨디션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방식으로도 다루어져 왔고 때로는 이제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뇌를 이제 절제하는 방식으로도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에 최초로 발견된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항정신과 약물에 등장하면서 조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클로르프로마진은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명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약물인데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 거와 같이 형제복지원 사건 아시죠? 예,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국가 피해 생존자들이 오후 4시가 되면 클로르프로마진이라고 하는 항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행동을 통제하기를 기대했던 시설 종사자들이 항정신과 약물로 형제복지원 시설 생존자에 대해서 처우를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정답인 줄 알았고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는 길인 줄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사자 관점에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가족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PPT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두 가족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의 정신건강복지제도는 당사자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괴로움 속에서 서로 목숨을 부여잡고 절벽 끝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굉장히 절절한 처지를 당사자도 경험하고 있고 가족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30년 동안 치열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약물 치료 잘 받으면 당사자가 취업하고 회복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에 직업 재활 혹은 주간 재활 시설을 가면 재활 훈련을 잘 받으면 언젠가는 나도 취업하겠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당사자와 가족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병식을 갖고 현실 검증 능력을 회복할까? 당사자 스스로는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용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사실은 가족도 노력하고 당사자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어려운 현실을 발버둥 치는 거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계 중증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F20부터 그 이제 F30 그 조현 정동장애, 조현 뭐 정동장애 이런 이제 그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 재정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정신 및 행동장애, 물론 치매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연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예산은 7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정신 및 행동장애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또 OECD 국가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 권리 기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수가 체계가 한번 변경되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신정에서 조사해 주신 그래프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수가 체계가 바뀌고 나서. 근데 실제 환자, 당사자분들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수가 체계가 개편되면 의사 선생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당사자분들은 수가 체계가 바뀌어도 그러한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아마 이용문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가 지속치료의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사람들을, 동일한 진단명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정신병원에 오래 있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ECD의 국가들의 평균 재원 기간은 30일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특정 진단명하고 편차는 있지만 장기간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또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신과 선생님들도 벤조디아제핀의 계열의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전체 신경계 약물이 36억 회 처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5천만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73회, 1인당 73회가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처방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식약처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바쁜 와중에 그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학부생들을 가르쳤는데 학부생들 절반이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냈던 에세이가 너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너가 한번 너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봐라. 이 과제는 100점이고 평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근데 절반 이상이 수면제부터 시작해서 ADHD 등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들이 50%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부분은 우리가 항정신과 약물이 굉장히 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관점이 이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는 돈을 내고 국가도 재정을 부담하는데 왜 더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폐쇄병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0%가 폐쇄병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쇄병동은 외부와의 그 소통도 차단되어 있고 외출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되는 그 일종의 이제 그 국제사회에선 수용시설에 비유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많은 국가들이 폐쇄병상도 운영하고 있지만 개방병상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곧 퇴원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야 지역사회에 나와도 그 자율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식은 굉장히 이제 국제적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격리 강박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분이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전에 국감 때도 다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당사자분들은 해당 사건을 단일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운이 좋아서 언론이 보도를 해줘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 사실은 더 많은 열악한 병원이 존재하고 종합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 좋은 병원에서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최근에 이제 보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분은 사망하셨고요. 강원도에 입원하신 분도 사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에 입원하신 분은 격리강박 지침을 위반하고 창문에다가 사람을 묶어둔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돈을 내는데 가족들도 돈을 내고 가족들이 염원하는 건 당사자가 잘 치료받고 나오기를 염원하는 것이고 당사자도 가족들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를 염원하는데 왜 돈을 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 좋은 치료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이 과연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을 때 강제 입원 비율이 최고로 높았을 때가 94%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하신 분들 중에 94%가 강제 입원을 당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입원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6.4% 동의 입원을 포함해서 56.4% 정도 되는데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 통계 지표상으로는 36.5%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치료받고 퇴원하면 잘 지내셔야 되는데 퇴원하더라도 다시 입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입원율이 10명 중에 3.5명이 다시 병원을 입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은 권리를 말소하는 정책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폭력적이고 그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폭력적이고 그 서비스에게 돈을 지불하는 가족에게도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좋은 치료를 고민하고 좋은 지역사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2%밖에 안 돼서 15개 이제 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발의돼서 16개가 될 것 같은데 16개 장애 유형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대부분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생계급여에 대한 지출, 정부 지출만 7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정신건강 정책을 바꾸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2차관 소속인 그 정신건강 쪽을 계속 찾아갔었는데 너희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쪽으로 가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을 바꿔야겠구나, 장애인 복지법 15조를 바꾸면 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15조를 바꿔서 우리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자,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인정받으면서 소득, 그 다음에 취업, 주거,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권리를 인정받자 움직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신장애 영역은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는 정신장애 잘 모른다고 해서 서비스하지 않고 자립정착 지원금은 장애인 복지법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생활 가정 등 정신재활시설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15개 장애 유형이 서로 자기들이 인정조사표에 더 유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15개 장애 유형이 합의가 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어디에서도 서비스 받을 수 없고 계속 집에서 집거하다가 은둔하다가 가족들하고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신적 상태가 고립되면 악화되면 강제적인 방식으로 입원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입원, 관리, 통제, 제한, 약물, 증상이라고 표현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당사자가 진심으로 원하고 아직 가족들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것을 새로운 대안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직접 보여주고 증명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운동을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건강은 질병,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의 지표들은 시간 관계상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PD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WHO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그에 맞게 정신건강 재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나온 것은 당장 시설은 없앨 수는 없지만 시설을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을 다시 트레이닝하여서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대두되었고, 그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GDP가 낮은 국가들부터 GDP가 높은 국가들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모범 서비스들을 소개하면서 정신건강 정책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 리더십으로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나아가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국제법의 기준에 맞게 정신건강 정책과 법률을 바꾸는 것을 WHO에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올해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면서 용인 정신병원이 WHO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도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제안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그 WHO의 입장이 나온 이유는요, 이전부터 과연 이제 정신과 약물이 주요 핵심 치료 방식인데 이 방식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라는 것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연구는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그 표면적으로는 약 잘 먹는 사람, 그다음 병식 있는 사람, 증상 없는 사람, 행동 조절이 되는 사람, 병원 잘 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사실 당사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이면의 가족과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당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기를 돌봤으면 좋겠고, 대화했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자기 스스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단순히 증상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제 지인, 제가 좋아하는 지인 중에서도 그 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현재 정신보건 체계에서 봤을 때는 중증 정신질환자고 당장이라도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조만간 국외에서 본인의 그 작가 활동 때문에 출국을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행복한 사람,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약 잘 먹고 병식 있고 증상 없는 사람이었으면 평생을 해외를 나갈 수 없고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과 당사자가 원하는 거는 내 가족, 내 당사자, 주변 스스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사실은 다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복용하는 약물인데, 우리 사회는 약물 중심으로 접근을 한 뒤에는 약을 주고 나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었으니까 됐겠지 하고 그 당사자가 겪는 정서적 고통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약물 접근, 여기서 말하는 비약물 접근은 동료 지원, 취업, 주거, 나탈활동 서비스, 위기 중재 및 즉각적인 비강압적 현장팀 등을 포함한 약물 중심이 아니라 비약물 중심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약물 접근과 비약물 접근을 서로 적대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물 접근과 비약물 접근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때때로는 저도 주치의한테 가서 불안도가 너무 심해지면 항불안제를 추가 처방받기도 하고 상비약을 타오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비약물 접근의 포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더라도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그리고 대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내 존재 자체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런 단순한 것들을 사실은 원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만의 정신보건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좋은 치료에 투자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QR, 퀄리티 라이츠라는 것은 질이 곧 인권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료 질 개선해야 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치료하고 싶은데 체계가 좋은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좋은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신의료 수가는 통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제라고 하면 아마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니 왜 수가를 통제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정신보건법을 기준으로 수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안 좋은 방식으로 수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방식의 수가 체계를 당장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그 수가 체계는 통제해 놓고 더 좋은 치료를 할 때 더 많은 수가를 주고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때 병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분들하고 당사자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이영문 센터장님 M센터에 있을 때 거기는 우리 당사자들 사이에서 호텔이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입원하신 분들이 이제 증언하시는 거 보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서 낮과 밤을 알 수 있고 다른 정신병원은 낮과 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공간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좋은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점태 회장님께서 정신의료에서 그 8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어서 병원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것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 병상 수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코로나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사망하시는 분은 또 정신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청도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되셨고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망하셨던 분이 그 집단 수용 그 정신병원에 20년간 계셨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 당사자 스스로가 가장 첫 번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바꾸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물과 관련해서도 그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좋은 선생님은 당사자의 부작용을 성실하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세밀하게 조율해 주시는 물론 이제 그게 수가로는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신의료 체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약물 자체에 대해서도 또 재검토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특히나 이거는 그 당뇨병과 같아서 평생 먹어야 되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당사자에게 사실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약을 복용하지만 조금씩 줄이고도 싶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내가 괜찮아지면 뺄 수 있는 약은 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멍해지고 침 흘리고 이런 부작용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렇다고 안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물을 재검토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정 약물을 사용하면서 치료할 것인지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그 단계적으로 약물을 감소하는 전략들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안에서도 실천하고 있고 당사자 그룹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약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들이 사람 중심 권리 기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사진하고 대조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내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갈 곳이 없었는데 이 쉼터에 가서 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병원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정보 제공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약물 비약물적 접근의 균형을 알리고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 운동이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동료 지원 쉼터를 개소할 때 이용문 센터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마무리를 지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동료 지원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당사자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당사자가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포션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는 당사자 동료 지원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홈리스 지원하는 데도 다 들어가 있고요. 병원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동료 지원인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동료 지원인의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기반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국가가 지원했을 때 경험치가 쌓이고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사실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년에 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2가지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가 내년에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동료 지원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피어나가 사업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자들도 동료 지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동료 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 시작되는데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단체에서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고 동료 지원이 얼마나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양성되었던 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라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절차 조력인 동료 지원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더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사실 저도 회의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손대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협의와 많은 수기와 많은 단체 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전략으로 계속 밀었던 것이 나탈동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나탈동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주간에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당사자 단체와 잘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발달장애인처럼 나탈동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좀 당사자 중심으로 주간활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도 관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시범 사업,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정신건강 혁신 정책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보고서인데 정부 보고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41%가 퇴원해도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입원해 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병원 의료기관에 41%가 나와도 되는데 지금 주거가 없어서 병원에 있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복지부가 주거 지원 시범 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 소수가 그러니까 호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택이 30호입니다. 30호. 우리가 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11만 명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이 10만 명이고요. 그리고 추계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를 더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주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문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목소리를 낼 때 저는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이지만 좀 두렵고 걱정되긴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다면 더 좋은 서비스,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당사자 입장에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또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한결 대표님의 발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